요양원 상담실 여러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정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들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다 정리됐으니까요. 지영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태호도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솔직히 지금이라도 엄마 건물 내 명의로 옮기면 보험 혜택도 더 받아요. 며칠 전 병원 복도에서 우연히 들었던 지영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어차피 오래 못 사실 건데 미리 정리하는 게 나아. 40년 동안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건만 그들은 순애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 도장은 내가 받아낼 수 있어. 지금 상태로는 뭘 해도 안 될 거야. 순애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입가에는 미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들은 몰랐다. 순애가 진짜로 가진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모든 게 누구의 계획인지를. 안녕하세요. 저는 정순애입니다. 올해 65이에요. 새벽 5시 골목 어귀에 있는 작은 반찬 가게 셔터를 올리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명절에도 아파도 비가 와도 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손목이 퉁퉁 부어서 칼질할 때마다 찌릿한 통증이 올라오지만 아들 태호와 며느리 지영이네 도시락 반찬만큼은 빼먹지 않았습니다. 새벽마다 정성껏 담아둔 반찬통을 가게 한편에 놓아두면 오전에 지영이가 와서 가져가곤 했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 반찬통이 그대로 남아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아무래도 바쁘겠죠. 젊은 사람들은 할 일이 많으니까요. 오늘도 어김없이 반찬을 담고 있는데 태호가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드물게도 정장 차림이었어요. 얼굴에는 진지한 표정이 걸려 있었습니다. 엄마. 태호야. 일찍 왔네. 반찬통 챙겨가려고? 태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 가게 이제 접으세요. 손에 든 숟가락이 떨어질 뻔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냄새나서 손님도 안 온대요. 아파트 주민들이 계속 민원 넣고요. 태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마치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듯 말했어요. 그러나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히는 순간 4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게가 우리 생계인데 엄마도 나이 드셨잖아요. 이제 좀 쉬세요. 태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반찬통은 그대로 둔 채로요. 그날 밤 혼자 가게에 앉아 40년을 돌아봤습니다. 태호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난 후 이 작은 가게 하나로 아들을 키웠어요.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까지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이 제게 가게를 접으라고 하네요. 다음 날 아침 이상하게 몸이 무거웠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지 못했어요. 반찬 준비도 제대로 못했고요.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를 들고 오셨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정순애님 간암 말기입니다.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예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슬프거나 무섭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그래서 몸이 이렇게 아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태호야, 엄마가 병원에 있는데. 지금 바빠요, 엄마. 나중에 얘기해요. 끊어진 신호음만 들렸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태호와 지영이가 병원에 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상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간암 말기, 수술도 어렵고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요. 그런데 태호 부부의 반응은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병원비는 알아서 하세요. 우리도 사정이 있어요. 지영이가 말했어요. 태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아, 엄마, 저희도 애들 학원비며 집 대출이며 정말 여유가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병보다 더 아픈 게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40년 동안 모든 걸 내어준 아들이 이제 제게 등을 돌리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게 앞을 지나쳤습니다. 어둠 속에서 초라하게 서 있는 가게를 보니 눈물이 났어요. 그날 밤 마지막으로 반찬통들을 정리했습니다. 하나하나 뚜껑을 닫으며 지난 40년을 보냈어요. 태호가 어렸을 때 이 반찬통으로 도시락을 싸주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모든 반찬통의 뚜껑을 다 닫았어요. 그리고 가게 문을 잠갔습니다. 아마 마지막일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골목 끝에서 뒤돌아봤습니다. 40년 동안 제 삶이었던 그 작은 가게가 이제는 정말 작아 보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편안했습니다. 아무래도 정말 쉴 때가 된 것 같아요. 병원에서 돌아온 지 사흘째 지영이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손에는 여러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사무적이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영아. 들어와. 지영이는 거실 소파에 앉더니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요양원 안내 책자들이었어요. 어머니,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지만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시집에선 간병인도 힘들어요. 냄새도 나고. 지영이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마치 사업 계획서를 설명하듯 말했어요. 그런데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여기 봐보세요. 시설도 좋고 의료진도 상주해요. 어머니한테는 이게 더 나을 거예요. 책자를 넘기며 설명하는 지영이를 보니 이미 모든 걸 결정해 놓은 것 같았어요. 제 의견을 묻는 게 아니라 통보하러 온 거였습니다. 지영아, 어머니도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갑자기 쓰러지시면 어떻게 해요? 말은 그럴듯했지만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걱정해서가 아니라 짐이 되어서였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과거가 스쳐 지나갔어요. 새벽 4시 시장으로 향하던 길이 떠올랐습니다. 아직 거리에 가로등만 켜져 있을 때 혼자서 무거운 장바구니를 끌고 다니던 시간들이요. 태호가 중학생이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계속된 새벽들이었어요. 그때는 힘들다는 생각도 없었습니다. 아들이 배고프면 안 되니까요. 태호가 친구들 앞에서 도시락 싸온 걸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려고 늘 정성을 다해 반찬을 만들었어요. 겨울이면 손이 얼어서 장갑을 껴도 시려웠습니다. 여름이면 더위에 땀이 비 오듯 흘렀어요.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가게를 열지 않으면 그날 벌이가 없으니까요. 태호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기뻤습니다. 이제 아들이 혼자가 아니구나 싶어서요. 지영이를 처음 만났을 때도 좋았어요. 똑똑하고 예의 바른 아가씨였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지영이의 눈빛이 차가워진 게요. 처음에는 제가 예민한가 싶었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는 원래 어색함이 있는 법이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확실해졌어요. 지영이는 저를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서명만 해주시면 돼요. 지영이가 볼펜을 내밀었습니다. 요양원 입소 신청서였어요. 좀 더 생각해 볼게. 어머니, 이미 대기자가 많아요. 지금 아니면 언제 들어갈지 몰라요. 재촉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빨리 처리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지? 밖에서 젊은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장님, 소연이에요. 아, 소연이구나. 가게 근처에 사는 25살 아가씨였어요. 가끔 반찬을 사러 오곤 했었습니다. 문을 열어주니 소연이가 서 있었어요.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사장님, 가게 문 닫으신다고 들었어요. 그래. 정말 아쉬워요. 사장님 반찬이 제일 맛있었는데. 소연이의 말에 지영이가 시계를 보더니 일어났어요. 어머니, 저는 가볼게요. 서류는 내일까지 생각해 보세요. 지영이가 나간 후 소연이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많이 힘드시죠?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따뜻한 말이었거든요. 괜찮아. 사장님, 제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뭘? 가게. 정말 접으셔야 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 고개를 갸웃했어요. 사실은요, 제가 요리를 배우고 싶었거든요. 사장님께 배우고 싶어서 용기 내서 왔는데, 소연이가 머뭇거리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가게 일 말이에요. 뜻밖의 제안이었어요. 아가씨, 그런 거 말고. 저 정말 진심이에요. 요즘 일자리도 구하기 힘들고 사장님 음식 솜씨는 정말 최고거든요. 소연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순수한 눈빛이었어요. 그날 밤 손님이 끊긴 반찬가게 앞을 지나가다가 소연이를 만났습니다. 소연이는 가게 앞에 서서 뭔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소연아, 뭐해? 아, 사장님. 그냥 가게가 너무 예뻐서요. 어둠 속에서도 소연이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사장님, 제가 지켜드릴게요. 소연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가게를, 아니 저를 지켜주겠다는 뜻 같았습니다.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어요. 오랜만에 짓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남아 있었어요. 이 모든 게 정말 우연일까요? 소연이의 갑작스러운 제안이, 지영이의 재촉이, 모든 게 동시에 일어나는 게 말이에요. 뭔가 단순한 일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주사액이 혈관으로 들어갈 때마다 온몸이 화끈거렸습니다. 입맛도 없어지고 머리카락도 조금씩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작 힘든 건 몸이 아니었습니다. 태호는 단 한 번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어요. 지영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치료 첫날, 둘째 날, 일주일이 지나도록 연락조차 없었어요. 병실 옆자리 할머니는 매일 자식들이 찾아왔습니다. 손자까지 데리고 와서 시끄럽게 떠들곤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 부러우면서도 서글펐습니다. 정순애님, 보호자 연락처 좀 확인해 주세요. 간호사가 차트를 들고 왔어요. 치료비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아들한테 연락했는데, 네, 그런데 연락이 안 돼서요. 민망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 병원비도 신경 쓰지 않는다니요. 그날 오후 병실 복도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영이었어요.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응, 맞아. 솔직히 지금이라도 엄마 건물 내 명의로 옮기면 보험 혜택도 더 받아.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더 들어보고 싶었어요. 어차피 오래 못 사실 건데 미리 정리하는 게 나아. 상속세도 줄일 수 있고. 전화 너머 상대방이 뭔가 말하자 지영이가 웃었습니다. 걱정 마. 도장은 내가 받아낼 수 있어. 지금 상태로는 뭘 해도 안 될 거야. 그 순간 온몸이 차갑게 식었어요. 이제야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요양원 얘기도 병원비 걱정도 모든 게 연극이었어요.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가진 건물이었어요. 그 건물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 어렵게 마련한 거였습니다. 가게 건물과 위층 작은 원룸 하나였어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동네에서는 제법 값어치가 나갔습니다. 지영이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병원에서도 의식 잃을 수도 있대. 그때가 기회야.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이 빙빙 돌았습니다. 40년 동안 아들을 위해 살았는데 그 아들이 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니요. 더군다나 며느리는 이미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주사 맞는 팔이 아프기도 했지만 마음이 더 아팠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영이가 병실로 왔어요. 손에는 여러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몸은 좀 어떠세요? 괜찮아. 다행이에요. 그런데 어머니, 좀 부탁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지영이가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부동산 명의 이전 서류였어요. 어머니, 요즘 상속세가 너무 높아져서요. 미리 명의를 이전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목소리는 여전히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속내를 알고 있었어요. 지영아, 네 어머니. 너 어제 여기 왔었지? 지영이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어제요? 아니에요. 저는 못 왔는데요. 그래. 내가 잘못 들었나 보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영이가 볼펜을 내밀었어요. 어머니, 여기 도장만 찍어주시면 돼요. 그 순간 눈빛이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40년 동안 새벽 시장을 누비며 키운 악착 같은 생존력이 되살아났어요. 그래, 도장 찍어주마. 지영이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감사해요, 어머니. 대신에 말이야. 볼펜을 받아들며 말했어요. 끝까지 보자. 누가 이기나. 네. 무슨 말씀이세요? 지영이가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류에 사인을 하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 거라고요. 지영이는 서류를 챙기고 나갔습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으로요. 혼자 남은 병실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어요.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40년 동안 반찬 가게를 운영하면서 온갖 사람들을 봤습니다.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도요. 지영이 같은 사람은 처음 만나는 게 아니었어요. 다만 그 사람이 제 며느리일 줄은 몰랐을 뿐이죠. 그날 오후 소연이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과일을 한 봉지 들고요. 사장님, 많이 힘드시죠? 괜찮아, 소연아. 가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을 거야. 소연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사장님답네요. 저도 계속 기다리고 있을게요. 소연이가 돌아간 후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병실은 고요했어요. 창밖 저녁 하늘을 보니 예전 가게에서 바라보던 하늘이 떠올랐습니다. 매일 반찬을 준비하며 올려다보던 그 하늘이요. 이제 그 하늘 아래 혼자 남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언가 새로운 시작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어둠이 깔리는 병실에서 저는 혼자 미소 지었습니다. 이 게임에서 누가 이길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병원에서 퇴원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집에서 조용히 쉬고 있는데 태호와 지영이가 함께 찾아왔어요. 오랜만에 보는 태호였습니다. 얼굴이 여전히 차갑더군요. 엄마, 몸은 좀 어때? 괜찮아. 태호는 거실을 둘러보더니 지영이와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 저희가 오늘 온 이유가 있어. 지영이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지난번보다 더 두꺼웠어요. 요양비 명목으로 명예 이전하는 서류예요. 어머니 치료비도 많이 나올 테니까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목소리는 여전히 공손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들여다봤어요. 반찬가게 건물명의 이전 서류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빠진 게 있었어요. 시흥 창고지와 상가 건물 서류가 없었습니다. 그 재산들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 몰래 마련해둔 거였어요. 아무도 모르게 제 명의로 해놨죠. 태호도 지영이도 그 존재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말했어요. 순애야, 이건 내가 혼자 힘들 때를 위해 마련해둔 거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남편의 해안이었어요. 지영아, 이거 전부야? 네, 어머니. 어머니 재산은 이게 다 아닌가요? 거짓말을 태연하게 하는 모습을 보니 신기했습니다. 제가 바보인 줄 아는 모양이에요. 그래, 알겠어. 서류를 받으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 나이에 속는 척하는 게 제일 쉬운 일이더라고요. 태호가 볼펜을 내밀었어요. 엄마, 여기 사인만 해주면 돼. 잠깐, 태호야. 왜? 엄마가 궁금한 게 있어. 너희는 정말 엄마 걱정해서 이러는 거니? 태호의 얼굴이 당황스럽게 변했습니다. 당연하지, 엄마. 엄마 치료비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그래. 그럼 엄마가 죽으면 어떻게 할 거야? 엄마, 무슨 소리야? 그런 말 하지 마. 하지만 태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없었어요. 마치 대본을 읽는 것 같았습니다. 지영이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너무 우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치료 잘 받으시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지영아, 너는 어때? 시어머니가 죽으면 슬플 것 같아? 지영이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당연히 슬프죠. 어떻게 그런 말씀을. 그래, 슬프겠지. 재산 정리하는 게 번거로울 테니까. 이번에는 완전히 당황하는 표정이었어요. 태호도 마찬가지였고요. 엄마, 갑자기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태호와 지영이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어머니. 지영이가 서류를 챙기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 있었어요. 둘이 나간 후 혼자 남았습니다. 조용한 집에서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어이없었습니다. 저를 완전히 바보로 보고 있더군요. 40년 동안 장사하면서 온갖 사람들과 거래해 본 경험이 있는데 그런 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소연이가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몸은 좀 어떠세요? 괜찮아, 소연아. 들어와. 소연이는 평소와 달리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사장님,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표정이 좀 이상해 보이시는데. 역시 눈치가 빠른 아이였습니다. 소연아, 너한테 부탁할 게 있어. 네, 뭐든지 말씀하세요.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시흥상가 건물과 창고지 서류였습니다. 이 서류 변호사한테 넘겨. 내 이름으로. 소연이가 눈을 크게 떴어요. 사장님, 이게 뭐예요? 나중에 설명해 줄게. 지금은 일단 내가 맡아둬. 하지만 이런 중요한 거를. 소연아, 엄마 말 들어. 소연이는 여전히 당황스러워했지만 봉투를 받았어요. 사장님, 혹시 무슨 일이? 조용한 참교육이 시작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의 소연이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소연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 진짜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과 그럴 때 등을 돌리는 사람. 네. 그리고 또 한 종류가 있지. 약해 보일 때 짓밟으려고 하는 사람들. 소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장님은 어떤 사람이신 것 같아요? 나는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사람이야. 그날 밤 오랜만에 잠이 잘 왔습니다. 마음이 편했거든요. 40년 동안 반찬 가게를 운영하면서 힘든 일이 많았어요. 재료비가 오르고 손님이 줄고 경쟁 가게가 생기고 하지만 그때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들이 등을 돌리고 며느리가 재산을 노리고 몸은 아프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창밖 새벽 하늘을 보니 예전과 달랐어요.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됐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눈빛이 달라졌다는 걸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예요. 게임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요양원 상담실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요양원 직원, 변호사, 그리고 소연이까지 함께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여러 서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태호와 지영이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마침내 모든 게 정리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정순애님 마지막 서명만 남았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요양원 입소 동의서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픈 몸이라서가 아니라 마음이 무거워서였습니다. 도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빨간 인주를 묻혀서 천천히 서류에 찍었어요. 이제 엄마 편히 쉬세요. 다 정리됐으니까요. 지영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태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옛날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태호가 5살이었을 때였어요. 남편이 갑자기 쓰러진 날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와 보니 태호가 혼자 집에서 울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는 언제 와? 곧 올 거야, 태호야.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밤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 다음 날부터 반찬 가게를 시작했어요. 태호를 혼자 키워야 했으니까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태호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였어요. 운동의 날 다른 아이들은 부모가 둘 다 왔는데 태호는 저 혼자였습니다. 엄마, 아빠가 없어서 창피해.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더 힘들었어요. 태호가 친구들과 어울리려면 돈이 필요했는데 가게 살림이 넉넉지 않았거든요. 엄마, 나도 학원 다니고 싶어. 조금만 기다려, 태호야. 결국 새벽 일을 더 늘렸어요. 시장에서 품팔이도 했습니다. 손목이 아파도 참았어요.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 태호가 대학에 가고 싶다고 했어요. 엄마, 친구들은 다 대학 간대. 그래, 가자. 우리 태호 공부 잘하니까.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가게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매달 이자만으로도 버거웠어요. 태호가 대학 다닐 때는 생활비까지 보내줘야 했어요. 저는 하루 한 끼로 버텼습니다.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신부 집에서 예물값을 요구했는데 가게 수입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엄마, 결혼 못하게 되면 어떡해? 걱정 마, 태호야. 엄마가 어떻게든 해줄게. 결국 남편이 남겨준 보험금을 털었어요. 그렇게 태호는 결혼했습니다. 지영이와 결혼한 후에도 계속 도움을 요청했어요. 신혼집 전세금, 아이들 양육비, 태호 사업자금까지요. 그때마다 저는 거절하지 못했어요. 아들이니까요. 그런데 정작 제가 아플 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서명 다 끝났네요. 변호사의 목소리에 현실로 돌아왔어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짜 미소였어요. 그 미소 속에는 지난 40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장 보던 시간들, 아픈 손목을 참고 반찬 만들던 밤들, 태호를 위해 모든 걸 포기했던 순간들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그 모든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요. 왜냐하면 진짜 가족이 누군지 알게 됐거든요. 소연이가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따뜻했습니다. 사장님,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태호와 지영이는 서류를 챙기며 일어났어요. 그럼 저희는 가볼게요, 엄마. 그래, 가거라. 둘이 나간 후
상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변호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정순애님 현명한 선택이셨습니다. 그런가요? 네, 분명히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진짜 자유로워지는 기분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태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일은 이미 정리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음도 한결 가벼웠어요. 그런데 오후 3시쯤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윤태호 씨시죠? 네, 그런데 누구세요? 김정훈 변호사입니다. 상속권 포기 확인서 잘 받았습니다. 태호는 순간 멍해졌어요. 죄송하지만 무슨 말씀이신지. 어머님 정순애님 관련해서 윤태호 씨께서 서명하신 서류 말씀이에요. 전화기 너머 변호사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서명한 건 명예 이전 서류였는데요. 아, 그러셨군요. 그런데 실제로는 상속권 포기 각서와 간병비 거부 각서였습니다. 태호의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께서 윤태호 씨와 배우자분이 어머님의 재산과 간병 의무를 모두 포기한다는 서류에 서명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내용인 줄 몰랐어요.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서명하신 건가요? 참 이상하네요. 변호사의 목소리에 약간의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태호는 급히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영아, 큰일 났어. 지금 당장 집에 와. 왜? 무슨 일이야? 말로 설명하기 어려워. 일단 와. 1시간 후 집에서 지영이와 마주 앉았어요. 지영이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정말이야? 우리가 서명한 게 상속권 포기 각서였다고? 변호사가 그렇게 말했어. 그럼 엄마 재산은? 다 날아간 거야. 그리고 간병비도 우리가 낼 의무가 없다는 각서까지 썼대. 지영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말이 안 돼. 그 할머니가 우리를 속인 거잖아.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였어요. 안녕하세요. 직접 찾아온 이유는 정확한 설명을 드리려고요.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여러 문서를 꺼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윤태호 씨와 배우자분이 서명하신 서류예요. 서류를 보니 정말로 상속권 포기 각서와 간병비 거부 각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건 사기예요. 우리는 명예 이전 서류라고 들었거든요. 지영이가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서명하신 거예요. 법적으로는 유효한 서명입니다. 변호사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그럼 엄마 재산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정순애님의 모든 재산과 요양비는 양녀 김소연님 명의로 이전됐습니다. 양녀요? 네, 정순애님께서 김소연님을 양녀로 입양하셨어요. 정식 법적 절차를 거쳐서요. 태호와 지영이는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어요.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정순애님께서 소유하신 시흥상가 건물과 창고지 서류입니다. 시가로 약 10억 원 상당이에요. 10억? 네, 윤태호 씨께서는 모르셨나 보네요. 어머님이 상당한 자산가셨거든요. 지영이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우리가 키워줬잖아. 40년 동안 모든 걸 해줬다고. 그런데 정작 어머님이 아프실 때는 병원비 내기 싫다고 하셨죠? 변호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그리고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셨고요. 그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태호가 입을 열었어요. 그건 엄마를 위해서.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짐이 되어서였나요? 전곡을 찔린 말이었어요. 태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이미 독립하셨습니다. 진짜 가족과 함께 말이에요.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김소연님은 정순애님을 정성껏 돌보고 계세요. 요양원에서 나와서 함께 살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더 이상 정순애님과는 법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윤태호 씨가 직접 포기하셨으니까요. 변호사가 나간 후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지영이는 소파에 앉아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10억? 10억이 날아갔어. 태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머니가 40년 동안 운영했던 반찬 가게가 보였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를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뒤늦은 후회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조차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모든 게 끝나버렸으니까요. 집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지영이가 받았어요. 여보세요? 아, 지영 씨예요? 소연이에요. 소연이의 목소리였어요. 밝고 경쾌했습니다. 사장님께서 안부 전해달라고 하셔서요. 지금 많이 좋아지셨거든요. 지영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반찬 가게도 다시 열었어요. 사장님과 함께요. 손님들이 많이 와주시네요. 전화가 끊어진 후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태호와 지영이는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하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였어요. 어머니는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진짜 가족을 만났으니까요. 그들에게는 이제 후회만 남았습니다. 남해 작은 어촌 마을에 도착한 날이 기억납니다.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40년 동안 맡아온 도시의 매연 냄새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깨끗하고 시원했어요. 소연이가 짐을 나르며 말했어요. 사장님, 여기 정말 좋네요. 그래, 좋다. 마을 입구에 작은 상가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오랫동안 비어있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을 사서 새로 반찬 가게를 차렸어요. 첫날 가게 문 앞에 서서 이름표를 달았습니다. 정순애네 반찬 가게라고 써 있었어요. 못을 박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내 이름으로 사는 거야.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였어요. 아무도 눈치 볼 필요 없고 아무에게도 미안해할 필요 없었습니다. 소연이는 제 옆에서 묵묵히 도와줬어요. 가게 정리부터 반찬 만들기까지 마치 진짜 딸처럼요. 소연아, 고마워. 뭐가요, 사장님? 저야말로 고마워요. 소연이의 웃는 얼굴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며칠 후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새로 오신 분이시구나. 반찬 가게 하신다면서요? 네, 잘 부탁드려요. 우리 마을에 이런 가게가 생겨서 반가워요. 맛있게 만드시죠? 한번 드셔보세요. 첫 손님은 마을 이장님이었어요. 김치찌개를 사가셨는데 다음 날 또 오셨어요. 아, 맛있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또 달라고 해서 왔어요. 그렇게 입소문이 났습니다. 하루에 한두 명씩 오던 손님이 일주일 후에는 대여섯 명이 되었어요. 그런데 정말 특별한 일이 생겼어요. 마을 아이들이 가게로 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호기심에 구경만 하더니 어느 날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그래, 뭐 먹고 싶어? 밥 주세요. 그날부터 아이들이 매일 찾아왔어요. 학교 끝나고 오는 아이들, 방학이라 심심한 아이들까지요. 처음에는 서너 명이었는데 점점 늘어서 10명이 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저희 또 와도 돼요? 그럼 언제든지 와.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했어요. 떠들썩하고 시끄럽지만 그 소리가 좋았습니다. 할머니,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응? 김치볶음밥?
이건 말이야. 요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도 했어요. 아이들이 신기해하며 따라하는 모습이 예뻤습니다. 소연이도 아이들을 좋아했어요. 사장님, 이 아이들 보면 저희 어릴 때 생각나요. 그래. 네, 저도 어릴 때 이런 할머니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소연이의 말을 들으니 뭉클했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쯤 마을 이장님이 찾아오셨어요. 순애 씨 고마워요. 뭐가요? 아이들 때문이에요. 요즘 애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 고개를 갸웃했어요. 예전에는 혼자 있거나 게임만 하던 애들이 요즘은 모여서 같이 놀아요. 할머니네 가서 밥 먹는다고요. 아, 그래요? 네, 부모들도 좋아해요. 집에서 혼자 있을 때보다 여기서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게 낫다고 하네요. 그 말을 듣고 보람을 느꼈어요. 제가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소연이와 함께 바다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사장님, 행복하세요? 응, 행복해. 저도요. 이렇게 사는 게 꿈이었거든요. 어떤 꿈? 가족 같은 사람들과 함께 사는 거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서요. 소연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정말 가족이 된 거지? 네, 사장님. 진짜 가족이에요.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마음이 편안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가게를 열려고 나가니 문 앞에 편지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아이들이 쓴 편지였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매일 맛있는 밥 해줘서요. 우리 할머니가 되어줘서 고마워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때 소연이가 나와서 말했어요. 사장님, 오늘도 아이들이 올 거예요. 뭐 해드릴까요? 응, 오늘은 잡채밥 어때? 좋아요. 가게 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했어요.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멀리서 아이들이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늘도 시끄러운 하루가 시작되겠네요. 하지만 그 시끄러움이 좋았어요.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65의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거예요. 늦었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바다 냄새를 맡으며 웃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짓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이제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진짜 가족으로 생각해주는 사람들과 함께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소리가 제일 좋은 음악 같았어요. 남해에 온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바다에 석양이 비치는 모습이 특히 아름다운 계절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상시처럼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게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렸어요. 뒤돌아보니 태호가 서 있었습니다. 몇 달 사이에 많이 늙어 보였어요. 머리가 희끗해졌고 얼굴도 많이 수척해졌습니다. 아이들이 조용해졌어요.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낀 모양이었습니다. 소연아, 아이들 집에 보내줘. 네, 사장님. 소연이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간 후 가게 안이 고요해졌어요. 태호는 한참 동안 말하지 못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은 채로 그를 바라봤어요.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어요. 태호야, 일어나. 엄마, 일어나서 말해. 태호가 일어났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는데? 엄마를 돈으로만 봤어요. 정말 죄송해요. 한참 그를 바라봤어요.
40년 동안 키운 아들이었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태호야. 네, 엄마. 난 이미 용서했단다. 태호의 얼굴이 밝아지려는 순간 이어진 말에 다시 어두워졌어요. 다만 다시는 내 인생에 내 이름 들먹이지 마라. 엄마, 너는 이제 내 인생을 살아. 나도 내 인생을 살겠어. 태호가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렸어요. 엄마, 정말 마지막 기회는 없을까요? 잠시 생각했어요. 그러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태호야, 어떤 일은 되돌릴 수 없어. 너도 알잖니. 엄마, 이제 가거라. 내 가정을 잘 꾸려나가고. 태호는 한참 더 서 있다가 돌아섰어요. 문을 나서기 전에 한 번 더 뒤돌아봤지만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힌 후 소연이가 들어왔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정말 괜찮았어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편지를 썼어요. 아무에게 보낼 편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바다가 보이는 창가에 앉아서 천천히 썼어요. 이제야 알겠구나. 자식이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었어. 나는 이제야 진짜 자유다. 편지를 다 쓰고 바다를 바라봤어요. 달빛이 바다에 길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어요.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소리였습니다. 소연이가 차를 끓여 가져왔어요. 사장님, 차 드세요. 고마워, 소연아. 함께 차를 마시며 바다를 바라봤어요. 아무 말 없이도 편안했습니다. 사장님, 내일 뭐 하실 거예요? 응, 아이들이 또 올 거야. 뭐 해달라고 할까? 김밥 어때요?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그래, 김밥 좋지. 작은 일상이지만 행복했어요.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만들고 함께 나눠 먹는 게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예전에는 의무감으로 했던 일들이었는데 이제는 기쁨으로 하고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밤 10시였어요. 소연아, 이제 들어가서 자자. 네, 사장님. 안녕히 주무세요. 혼자 남아서 마지막으로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왔다가 빠져나갔습니다. 그 모습이 인생 같았어요. 힘들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지만 결국 흘러가는 거였습니다. 중요한 건 그 순간순간을 어떻게 사느냐였어요. 이제 저는 제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지도 누군가를 원망하지도 않으면서요.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내일 아침이면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아이들이 와서 떠들고 마을 사람들이 반찬을 사러 오고 소연이와 함께 웃으며 하루를 보낼 거였습니다. 그런 평범한 일상이 이제는 가장 소중했어요. 바다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평온한 잠이었어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